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막스 베버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의 어떠한 삶의 부분들이 이러이러한 책들을 쓰게 만들었는지, 오늘날까지도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등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촬영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스 베버의 꿈은 자신의 조국인 독일을 부강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부강하게.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책을 썼는데, 바로 그 책 이름들이 직업으로서의 정치, 책 제목이에요. 직업으로서의 학문, 그리고 관료제, 이러한 책들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권의 책이 있지만 일단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독일을 부강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바로 막스 베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애국적이고 민족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책을 쓰면서 굳이 자신의 나라의 이제 관료들이나 정치가 학자들에게 이렇게 해야지 독일이 부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라는 내용의 책을 쓸 이유가 없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한번 너희도 참고를 해봐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책들을 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베버는 어릴 때 어땠나? 어릴 적에 그는 상당히 병약했습니다. 그리고 소심하고, 그리고 왜소했어요. 이런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책을 많이 가까이 하게 됩니다. 이게 병약하고 소심하고 왜소하다고 다 책을 가까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베버는 뛰어난 인물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일종의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이런 이제 뭐라 그래야 돼? 가능성? 일종의 잠재력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고난을, 역경을 오히려 기회로 삼았던 그러한 면모를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굳이 따지고 들자면. 그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릴 적에 되게 상당히 병약했고 소심하고 왜소했는데, 그의 아버지는 좀 달랐어요. 아버지가 달랐다라는 게,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으면은 베버는 아마 어릴 때부터 아주 건장하고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이랬을 텐데, 아버지랑 많이 달랐습니다. 아버지 이름도 베버였어요. 그러니까 베버 1세, 베버 2세라고 볼 수도 있겠죠. 굳이 억지로 끼워 맞추면. 근데 이제 그의 아버지인 베버는 변호사이자 판사였고요. 그리고 훗날 이제 국회의원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라의 거물이에요, 거물. 상당히 이제 큰 손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베버가 존경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제가 이제 영상 촬영을 이제 하고 점점 내용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끝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아버지와 또 멀어지게 됩니다. 존경을 하지만.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말씀드릴 거니까. 일단 이 막스 베버의 아버지인 베버는 변호사 판사이자 국회의원이었고, 한마디로 거물이었다. 그래서 그는 물질적인 성공이라는 것을 상당히 중시했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성공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쾌락주의적인 성격도 있었어요. 쾌락주의적 성격이 있다라고 해서 무슨 쾌락에 미쳐 산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러한 물질적인 요소들이 뒷받침돼야 내가 진정으로 쾌락을 즐길 수 있구나. 그리고 이러한 물질적 성공과 지위, 명예가 받침이 돼서 돌아오는 쾌락이 인간을 정말 짜릿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아마 막스 베버의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까지 딱 멈추면 좋았는데, 여기서 더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냐면은 권위적인 성격이 돼요. 아버지가 상당히 권위적인 사람이 되려고 했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은 베버 가족을 자기의 소나기에 쥔 다음에 쥐락펴락하려고 했어요. 쥐락펴락하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속을 많이 했던 거죠. 가족들을 억압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제 어머니를 설명해 드리면, 어머니 이름은 헬레네였어요. 헬레네라고 이름을 말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그 스파르타의 왕비 있죠.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그죠? 그 파리스 왕자가 첫눈에 반해가지고 이 헬레네를 납치해갖고 오죠. 그리스 역사 얘기 잠깐 말씀드리면, 그래가지고 아가멤논이 화가 나가지고 자신의 아내를 되찾으려고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트로이 전쟁의 거의 서막이죠. 어쨌든 그 스파르타 왕비의 이름이 헬레네였죠. 그죠? 어쨌든 이 헬레네가 막스 베버의 엄마였어요. 엄마였는데, 엄마는 아버지랑 다르게 소심한 성격이었고, 그리고 엄마가 바로 프로테스탄트였고, 그리고 좀 독실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상당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랑 상당히 약간 뭔가 대칭되는 사람이었죠. 그죠? 감수성도 풍부했고 수줍음도 많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러한 엄마를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마누라를 어떻게 했냐?
자, 이제 자기 마누라를 상당히 구속하게 됩니다. 예, 통제를 많이 했어요. 아,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뭐, 명령 내리고 그랬던 거죠. 베버는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랍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베버는 1864년에 4월 21일이에요. 정확히. 예, 이 41일. 아, 그러다가 아니구나. 아,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아니라 베버의 출생 연도입니다. 출생 연도. 출생. 이제 엄마 아빠 얘기하느라고 언제 태어났는지 말을 안 드렸네. 그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864년 4월 21일 날 태어납니다. 여기에 어디서 태어나냐면은 독일에 있는 에르푸르트. 아, 이름도 어려워. 에르푸르트네요. 트르가 아니라. 에르푸르트라는 곳에서 태어나는데 장남으로 태어나요.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병약했다. 왜 그러냐면은 2살 때 중병에 걸려서 병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아이들보다 자꾸 왜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근데 이게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었다. 예, 뭔가 뭐 활동적인 거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막스 베버가 오늘날의 우리나라가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베버는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이고 아버지가 거물급 정치가였기 때문에 자, 어땠을까요? 거물급 정치가였기 때문에 베버 집안에는 이제 뭐 인사들이 많이 들락날락 거렸습니다. 자, 정치가 학자 같은 이러한 거물급 인사들이 베버 집에 들락날락 거립니다. 아버지 만나러.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향으로 베버는 이 거물들과 자신의 아버지가 이 교양 있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는 거를 들으면서 자라게 되는데 그래서 매우 조숙해집니다. 조숙해진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또래 애들하고 수준이 안 맞는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유가 바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스럽게 이러한 것들을 들으면서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에게 있어서 이제 학교 교육은 어땠을까? 베버에게 있어서 이러한 영향을 받고 자란 베버가 학교 교육이 어땠을까요? 학교 교육은 수준이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수준이 안 맞아. 딱 이렇게 막상 딱 들으면 뭐 이렇게 시건방진 놈이 다 있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수준이 안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집안에서 뭐 돈이 얼마가 오가고 뭐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됐고 뭐 토지는 뭐 어떻고 뭐 재산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오갈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 고위 관료니까 국회의원이니까. 근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들은 그 어린 나이에 수준이 안 맞는 거죠, 이미. 그죠? 그래서 뛰어난 자의 숙명과도 같이 또래 애들하고 수준이 안 맞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잘 못 어울려요. 친구들은 베버가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단순하게 살고 있는데 베버는 이미 온갖 고민을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 늙은이 수준이 아니라 애 송장인 거예요. 애 송장. 이미 한번 살았어. 두 번째 삶을 살고 있는 수준이지, 한마디로.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이제 이 단순한 이러한 교류가 잘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82년에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나서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들어갑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들어가는데 이때 이제 법학을 공부합니다. 법학. 사회학자이지만 사회학이라는 것이 상당히 폭이 넓기 때문에 그 안에 뭐 법학이든지 뭐 인류학이든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포함을 시키기로 마음만 먹으면. 어쨌든 이렇게 법학을 공부를 하고 이제 살아왔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베버는 아버지를 상당히 존경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존경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부분이었어요. 예, 이러한 부분. 아버지처럼 나도 큰 인물이 되고 싶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공부를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수준이 학교 교육이 안 맞으면 공부를 안 하나? 그건 아니죠. 공부를 오히려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가뜩이나 수준이 안 맞는데 더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지겹다 하면서 그냥 다 100점 맞아버리는 거예요. 90점 이상, 100점 이상 다 맞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면서 베버 인생에 전환점이 또 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어린 시절은 자신의 이러한 타고난 이러한 병약한 기질과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가정 환경으로 인해서 베버가 이렇게 완성돼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왜 오냐면은 바로 이제 이게 이모부와 이모 집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찾아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1883년에 군복무 때문에 베버가 이모부 집에서 이제 생활하게 돼요. 자, 이모부는 이제 프랑스에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모, 이모부와 지내면서 뭐를 얻냐면은 베버는 이모부는 아버지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버를 마치 지적 동료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베버가 뭐냐면은 내 아들이자 내 소유물인 거야. 근데 이모부는 베버가 뭐냐면은 어린 친구이지만 어리지만 같이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예, 이모부한테 베버는. 그러니까 베버는 정말 많이 놀란 거죠. 이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남성상을 배우다가 이 이모부를 통해서 남성상을 배우게 되니까 이모부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평등이라는 원리와 개념 같은 것들이 자신이 이제 정말 좋은 개념이구나, 이런 게 중요하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버는 아버지의 그림자, 아버지가 이제 자신의 삶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검은 그림자에서 여기서 이제 벗어납니다. 벗어남. 조금씩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모부로 인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배웠고, 이모를 통해서 뭘 배우냐면은 프로테스탄트를 다시 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이러한 독실한 모습을 보면서 베버는 솔직히 많은 걸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모를 보면서, 이모 또한 프로테스탄트였기 때문에, 이모는 엄마보다도 더욱 더 프로테스탄트적이었기 때문에 이모를 보면서 이제 프로테스탄트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윤리에 대한 존중을 하게 됩니다. 이모가 얼마나 깨끗하고 멋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모가 만약에 프로테스탄트였는데 엄마보다 개판인 사람이었으면은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존중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모가 더 열심히 믿으면서 더 멋있고 더 훌륭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존중받을 만하구나라는 생각이 베버의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버는 이러한 좋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를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베버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은 아니었어요. 신기하죠, 이게. 이러한 영향을 받으면서 자랐지만 그냥 기독교 자체를, 프로테스탄트 자체를 사회 사상 중에 하나로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라는 게 그냥 이 사회를 연구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일종의 통로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지, 여기에 몸을 바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에요. 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베버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종교적인 요소들이 많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정작 자신은 신자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 예. 그리고 이제 베버는 좀 흥미로운 내용인데, 이모의 딸이 있었어요. 이모의 딸을 이제 약혼녀로 삼아요. 예, 이모 딸을 이제 약혼녀로 삼는데, 이 약혼녀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면은 좀 여기서 지금 당장 설명하기는 좀 애매한 내용이라서, 아무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이모부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배웠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아버지라는 인간에 대한 적개심이 생겨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1884년에 군 복무가 끝납니다. 군 복무가 엔드예요. 여기서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베를린 대학에 등록을 합니다. 여기에 등록을 해가지고, 자, 논문을 쓰는데 중세무역회사의 역사라는 논문을 씁니다. 예. 중세무역회사의 역사. 논문 이름이에요.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이게. 자,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고 강사 자격까지 얻게 됩니다. 베를린 대학에서. 자, 당시 스승이었어요. 누가 스승이었냐면은, 이 당시에 이제 베를린 대학에서 몸젠이라는 사람이 베버의 스승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후계자 자리를 베버한테 물려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베버를 보면서 흡족해 했다라고 합니다. 이 몸젠이라는 사람이, 예, 베버의 이러한 학구열이라든가 가능성을 보면서, 그죠? 자, 베버는 이 베를린 대학에서 7년 동안 연구를 이어갑니다. 7년 동안 이제 연구를 이어가는데, 이제 한 가지 업무를 마치면 이제 곧장 다른 업무에 매달리면서 살 정도로 상당히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이러한 근면이라는 것에 꽂혀서 그런지, 아니면은 자신이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얘기를 할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노동해서 돈 벌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자본주의 정신을 자신의 입으로 말할 만한 그런 떳떳한 사람인 거죠, 한마디로. 어쨌든 이러한 7년 동안의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삶을 살았지만, 이모부의 이제 집에서 이렇게 7년의 시간 동안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보내면서도 학비를 하필이면 또 아버지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너무 싫었어요, 베버는. 이게
아버지가 아무래도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국회의원에 변호사에 판사까지 다 해본 사람인데, 그러니까는 학비를 계속 아버지한테 의존을 해야 되는 거야. 너무 짜증나는 거지, 배보한테.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자신의 마음을 괴롭혔는데, 아버지로부터 이제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러한 사실들이 자신은 더욱더 도피하고 싶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이제 연구에 매달렸어요. 연구에 몰입. 연구에 몰입했다라는 것은 뭐 사회활동 같은 것들을 많이 줄였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까 언급한 이모의 딸이자 약혼녀가 정신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연구를 몰입하는 도중에 이제 그 약혼녀 있죠. 이모의 딸, 아까 말씀드렸던 약혼녀가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약해집니다. 정신이 약해짐. 왜 그러냐면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연구에만 이렇게 미친 듯이 몰두하는 거예요. 연구에 몰두 안 하면 아버지 생각이 자꾸 나서 짜증이 나는 거야. 또 학비 또 의존해야 되네. 또 돈 달라 해야 되네. 얘 너무 싫다. 연구만 하자 했는데 약혼녀는 다른 걸 바랬겠죠. 뭐 배버와 뭔가 활동적인 걸 바랬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 정적이었죠. 이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상당히 여자가 많이 약해지고 질리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파혼을 하게 됩니다. 파혼. 그리고 나서 요양소로 갑니다. 뭐 요양소까지 갈 게 있나 싶은데 그냥 결혼 안 하면 되지 뭐 요양소까지 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거는 뭐 그들 둘만의 어떤 이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요양소로 떠났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연구에만 매달리는 삶이 너무 짜증이 났었던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네, 추측이에요. 추측 일종의.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는 배보는 결혼을 못할 것 같았는데 1892년에 바로 마리안네라는 여성을 만나고 이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여자는 이제 아버지 쪽 사촌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 들으면 아버지 쪽 사촌. 무슨 뭐 배보는 근친 왕인 것 같아. 근데 근친 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저렴한 표현이고 뭐 이 당시에는 뭐 약간 그렇게 뭐 8촌까지 뭐 7촌까지는 뭐 허용되는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예. 뭐 20세기라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지금으로부터 어쨌든 뭐 그 당시 뭐 문화일 수도 있고 거기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친왕은 아니고 이 아버지 쪽 사촌과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훌륭한 지적인 동반자가 됩니다. 지적 동반자가 됐다는 것은 전 여자와 달랐다는 걸 의미하겠죠. 자, 그리고 심지어 배버가 죽은 후에 배버 사후에 배버 전기까지 출간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안네가 출간한 배버의 전기가 바로 수많은 학자들에게 있어서 배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데 커다란 공헌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정말 영혼의 동반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배버한테 있어서. 자, 배버의 아내는 또한 여성운동가였습니다. 여성운동가. 마리안네는 여성운동가였기 때문에 이게 배버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냐면은 배버가 이 여성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또 여성 인권론자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다가 1895년에 무슨 일이 생기냐? 배버는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드디어 교수. 프라이부르크라는 이 대학의 교수가 되면서 경제학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와, 여기서 이제 박수를 한번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짝짝짝. 야, 진짜 드디어 독립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자, 그리고 이 대학에서 배버는 국민 국가와 경제 정책이라는 강연을 하는데 이 강연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국민 국가와 경제 정책이라는 강연을 해요.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이 강연이 학계와 정치계로부터 관심을 받게 됩니다. 이목을 주시하게 돼요, 사람들이. 자, 독일이 강한 국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독일이 강대국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 권력이 있는 자가 있고 이것을 지배받는 피지배층이 있겠죠. 피지배층과 권력층은 반드시 서로 상호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죠. 자, 권력 있는 자의 지배와 이에 복종하는 자의 관계에서 독일이 이런 권력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에 걸맞는 경제 정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배버는 얘기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노력하고 투쟁을 해야 된다라는 강연을 프라이부르크에서 하는데 이때 이제 독일은 다른 나라보다
이러한 어떤 뭐라 그럴까, 강대국, 부국 강병입니다. 네, 강변이 아니라, 예, 어쨌든 이러한 것들, 이러한 이념들이 꽉 차 있는 시기였어요. 꽉 차 있었어요. 진짜 열정이 어마어마했어요. 이런 열정들이.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히 거의 뭐라 그래야 돼, 들끓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열망들이,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열망들이. 자, 이 강연을 통해서 베버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걸 통해서 명성을 더 많이 얻습니다. 그리고 1896년에 처음에 그가 입학했던 그 대학 어디였죠? 하이델베르크였죠.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바로 정제학부 교수로 이제 초빙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라이부르크에 있다가 이제 이리로 간 거죠. 하이델베르크 대학으로. 예, 모교죠. 한마디로 모교. 예. 베버 가족은 이제 이리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베버가 초빙이 됐으니까. 그리고 베버 집에는 또 아버지가 그랬듯이 베버한테도 베버 집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또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경제정책 얘기하셨던 베버 씨 아니냐고. 이러면서 이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방문하는 거예요. 베버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러고 오는 거죠. 자, 그러던 중에 이제 좀 불행한 일이 터지는데 그게 뭐냐면은 엄마 아빠가 옵니다. 헬레네와 베버 1세가 베버 집에 방문을 합니다. 베버를 방문해요. 우리 아들내미 많이 컸구나. 우리 아들내미 엄청 유명해졌다. 자랑스럽다고 방문을 하는데, 이때 방문했을 때 이제 베버 1세 아버지죠. 아버지가 이 엄마 헬레네에게 좀 기다리라고 해요. 기다려라. 뭘 기다리냐. 헬레네는 이제 아들내미가 바쁘니까 이만 가자. 이만 아들을 연구할 수 있게 놔주고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야 기다려. 왜 자꾸 재촉해 당신. 기다려. 내가 가자고 하면 가는 거고 가지 말자 그러면 안 가는 거야. 몰라? 이런 식으로 아주 재수없게 얘기를 해요. 권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베버가 그동안 쌓여 있었던 게 있었죠. 아버지에 대한 어떤 증오라던가 불만들이 쌓여 있었죠. 이러한 것들은 이모부로 인해서 더 커졌었잖아요. 그죠? 이 이모부 때문에. 이모부가 물론 악한 행동을 해서 커진 게 아니라 이모부가 아버지랑 너무 대조되는 평등론자였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커졌었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니까 베버가 폭발합니다. 폭발해가지고 베버가 이렇게 이제 불만을 표출해요. 이럴 거면 집에 오지 마라. 아버지한테. 당신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러한 모습, 엄마한테 보이는 이러한 모습, 권위주의적인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살 거면 다시 오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서 아버지가 아주 거대한 쇼크를 받습니다. 쇼크. 이런 게 있어요. 권위주의적이고 좀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오만함 때문에 이제 욕을 잘 안 듣습니다. 욕을 잘 안 들어요. 왜냐면은 이게 어떤 거물급 인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 할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 다 고개 숙이잖아요. 국회의원이니. 근데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장남인 베버가 자기한테 이제 이러한 얘기를 하니까, 아빠 오지 말라고, 재수 없다고 얘기하니까는 쇼크가 어마어마하게 왔던 거예요. 예, 아버지는. 어떻게 내 아들이 이러한 말을 나한테 할 수 있지? 아무도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이래서 아버지가 알아뒀습니다. 끙끙 알아두어요. 쇼크를 먹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얼마 안 있어서 하필이면 세상을 뜹니다. 그러니까 베버가 이거로 인해서 죄책감을 엄청나게 많이 느끼게 돼요. 내가 아버지를 죽인 건가라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베버가 이제 완전히 신경쇠약에 걸려버려요. 신경쇠약에 걸려가지고 거의 5년간인가? 하여튼 이럴 거예요. 거의 5년간 이 저수를 안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멘탈이 나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 아버지에 대한 이러한 모순된 감정 때문에 힘들었었던 내 삶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자 이제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고 이제 막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회복을 하려고 했으나 회복이 잘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돼요. 자, 그러다가 1903년에 사망했다라고 하면 허무하겠죠. 다행히도 사망 안 합니다. 사망 안 하고 1903년에 다시 뭐라 그래야 되지? 인텔리전스 파워, 지적 힘을 회복을 해서 다시 살아납니다. 정신적으로. 자, 이렇게 병에서 회복된 다음에 이 이후가 중요해요. 미국으로 여행을 가요. 미국 여행을 가는데 여기에서 특히 미국이 지닌 그 문명의 특성들을 보고 배웁니다. 자본주의 형성에 프로테스탄트가 기여한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미국 보면서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가 어떻게 미국을 만들어냈는가, 어떻게 미국을 형성하고 자본주의를 형성했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영상 촬영 중에 죄송한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촬영 중이라서 확실한 건 아닌데 뭐냐면요. 지금 밖에서 막 드릴 소리가 들려요. 예, 상당히 막 드릴 소리가 들리고 이래가지고 이게 마이크까지 잘 들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죄송하다라는 말씀 중간에 드리겠습니다. 하필 또 이렇게 촬영하려니까 드릴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들리네. 제가 욕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저는 뭐 그냥 애드립 하면서 원투로 가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그냥 안 끊고 가겠습니다. 하필이면 또 이렇게 쌍욕이 나오려고 하네요. 이렇게 방해받는 거 싫어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테스탄트의 역할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면서 1905년에 이제 미국에서 컴백해요. 독일로. 그리고 나서 프로테스탄트 원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비로소 그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바로 자본주의 정신이죠.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이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1905년에. 그러면서 글 계속 쓰고 학자들과 교류를 계속 이어갑니다. 다행이죠. 아버지를 자신이 죽였다라는 그러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정말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다행인 부분입니다. 안 그랬으면 완전히 그냥 주저앉았을 거예요. 자,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1차 세계대전 1914년에서 18년 동안이죠.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자, 베버는 어땠죠? 민족주의적이고 애국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군대에 지원합니다. 군대에 지원해서 실제로 군 생활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러다가 군 생활을 그만둬요. 이 그만둔 이유가 다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였냐면은 바로 지도자들이 영국과 이 유럽을 항해하는 배들이 있어요. 배들이 영국과 유럽을 항해하는데 이 선박을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공격. 근데 여기서 베버가 생각한 건 뭐였냐면은 얘네를 공격하는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미국까지는 공격을 하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베버는.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근데 베버의 생각과 다르게 이 당시에 독일 지도자들은 영국,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배까지 때려요. 미국 배까지 때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베버는 걱정을 한 거예요. 야, 미국이 지금 강대국인데 내가 미국 갔다 와봤다니까. 니네 그렇게 까불면 안 돼. 아무리 독일이 강해지고 싶어도 미국은 건들면 안 돼라고 베버는 생각을 했죠. 왜냐면 미국을 갔다 왔으니까. 근데 미국 선박을 공격함으로써 미국이 베버가 우려했듯이 참전하게 됩니다. 세계대전에. 이 미국의 참전의 원인이 돼요. 일종의. 그래서 베버는 군대를 그만두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실제로 미국이 참전하면서 결국 어떻게 되죠? 독일이 참패해요. 세계대전에서 참패합니다. 자, 베버는 독일을 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중이 떠중이들 말고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근데 베버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우리의 그 아돌프 히틀러죠. 예, 아돌프 히틀러가 나오게 되죠. 아돌프 히틀러가 바로 집권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야, 베버가 완전 국수주의적인 이런 극단주의자 아니었냐, 히틀러 찬양하던 사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시대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베버가 예언했던 사람이 히틀러라고 생각했던 그런 나치즘 사상에 물든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히틀러가 베버 이전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버와 히틀러를 연상시킬 때 베버가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에 그와 닮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베버라는 사람은 분명한 게 있었는데 차별이라는 것을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을까? 이모부 영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시죠? 예, 레이시즘, 예, 인종주의, 차별이죠. 인종차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아있을 때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지를 못했어요. 이런 인종차별을 하면은 베버가 화가 나가지고 친구인데도 막 절교하고 그랬어요. 야, 아시안인이다, 에이시안인이다, 뭐 아프리칸인이다. 그러면서 꺼지라고 하면은 친구들 보고 야, 그냥 네가 꺼져라. 레이시즘은 썩은 거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인 거예요. 자, 이런 불의를 못 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히틀러하고의 연관성을 크게 짓는 것은 저는 좋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1920년
유월이 돼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제 베버는 고열을 앓게 됩니다. 고열. 예, 막 열이 엄청 심하게 나요. 이게 이제 감기라고 치부를 했는데 감기가 아니라 바로 폐렴이었습니다. 폐렴. 오늘날에도 이 폐렴이 일종의 위독한 생명이 진짜 간당간당하신 분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합병증처럼 일종의 플러스 알파처럼 폐렴이 닥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진짜 그래서 오늘날에도 뭐 폐렴을 완치할 수 있다라는 말들을 보통 하지만 다른 질병, 일종의 암이라던가 안 좋은 이런 위험한 질병과 폐렴이 플러스 해가지고 같이 오게 되면 정말 위독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1920년에 돌아가신 거죠, 베버는. 자, 언젠가 누군가가 베버한테 질문을 했다고 해요. 예,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베버씨,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요? 예? 학문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의미심장하죠, 말 그대로. 학문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베버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견뎌낼 수 있는지 나는 알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앤서였어요. 자, 이 말이 뭐냐면은 학문이라는 게 내가 이 한마디로 거지 같고 힘든 세상을, 이 불안전한 세상을 내가 내 스스로 어디까지 견뎌낼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척도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내가 학문을 끊임없이 하고 연구를 끊임없이 해갈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만큼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증거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것이 베버에게 있어서 진짜 얼마나 의미가 컸다,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러한 그의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말이. 얼마나 내가 견뎌낼 수 있는지 학문이 나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수단인 거예요. 자, 베버는 정리하겠습니다. 독일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사랑했던 사람. 진정한 의미의 애국자이자 민족주의자였고 자신의 조국이 부국 강병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어요. 자, 이것을 꿈꿨어요. 그 해답으로서 이 답으로서 저술한 책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입니다. 예, 다 쓰긴 좀 그래가지고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 책이 바로 나의 조국이 부국강병해질 수 있는 것, 독일을 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 경제적인 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봤는데 이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예, 여러분들께 재밌는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프로테스탄트들이 왜 부유한가, 그거에 이제 초점을 좀 더 맞춰가지고 책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